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어요.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제가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방식으로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 잔인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은 평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들은 야근 때문에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고 18개월 된 손주는 기저귀가 축축한 채로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얘야, 애가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친정 엄마가 당뇨로 병원에 가셔야 해서 제가 모시고 가야 돼요.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저도 오늘 오후에 정형외과 예약이 있다고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나도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급해서 그래요. 그 말에 뭔가 이상했어요.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언니, 나 지금 나가. 응, 어머니가 애 봐주신다고 해서.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는데 제게 다 들렸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답답해 죽겠어.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인사도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울고 있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들으시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며느리에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바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거든요. 2021년 3월 15일 손주가 태어나고 정확히 2주 후였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저는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방을 정리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아들이 며느리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첫마디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어머니, 저 내일부터 출근 준비해야 해요. 육아휴직 짧게 쓰기로 했거든요. 그럼 애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집에 계시니까 좋죠. 좋다고요? 제가 언제 아이를 봐주겠다고 말했나요? 하지만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아기가 3시간마다 깨서 울었어요. 며느리는 너무 피곤하다 며 귀마개를 하고 잤어요. 결국 제가 일어나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업어서 재웠어요. 70세 할머니가 밤새 신생아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첫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복직한다고 하더니 정말로 일주일 후 출근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죠. 그럼 아기는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저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기 분유 준비,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제 가게 일을 해야 했어요. 아기를 업고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어요.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손자 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오후 2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기 재우기, 빨래하기, 저녁 준비. 며느리가 8시에 퇴근하면 제가 준비해둔 저녁을 데워서 먹고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기가 밤에 울어도 며느리는 내일 출근해야 해서 못 일어나겠다 며 제게 맡겼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언제 쉬니? 어머니는 낮에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있다고 쉬는 게 아니라고 아기 보느라 더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도 한계가 왔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얘야, 나도 좀 힘드니까 주말에는 내가 아이를 봐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도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주말까지 육아하면 언제 쉬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계시잖아요. 편하게 계신다고요. 아기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기저귀 냄새 맡으며 사는 게 편한 거라고요. 그날 저녁 제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는 좀 며느리가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나도 나이가 있고 가게 일도 있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요즘 워킹맘들 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봐주시면 아이한테도 좋고 어머니도 손자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손자와 시간을 보낸다고요. 저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였어요. 손주가 6개월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3천만 원 더 필요해요. 3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니?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가게에서 30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나중에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이라도 사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이 돈 아들 명의로 빌린 걸로 해주세요. 나중에 갚을 때 세금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빌린 걸로 하자고요. 제가 준 돈인데 빌린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용증까지 썼어요. 제 돈을 제가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그런데 여러분, 그 돈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손주가 돌 됐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기가 자주 아팠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열도 자주 났어요. 어느 날 아기가 열이 40도나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당연히 제가 혼자 갔죠.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가 할머니세요?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들은 회사에 있고 며느리도 일하고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부모가 안 오나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손주 아플 때마다 제가 병원 가고 약 먹이고 밤새 간병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 갔다 왔어. 아,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못 갔어요. 고생했다고. 응급실에서 40도 열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의사한테 부끄러운 소리 듣고 온 그런 제게 고생했다. 고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가게 일을 포기했어요. 손주가 아플 때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30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손주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가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 봐주시느라 제대로 장사도 못 하시잖아요. 제대로 장사를 못 한다고요. 아이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 건데 그걸 마치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일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에서 3개월 입원했고 퇴원한 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손주 돌봄은 계속 제 몫이었어요. 제가 남편 병간호하랴, 손주 돌보랴 정신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간병은 요양보호사 쓰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니? 어머니 통장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제 돈으로 요양보호사 쓰라고 하면서 손주 돌봄은 계속 제가 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너는 뭘 할 거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 저는 돈 벌어야 하잖아요. 제가 일 안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3천만 원 줘서 전세 살고 제가 손주 돌봐주고 제가 남편 간병비까지 대라고 하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그날 제가 몸살이 심해서 열이 38도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도 열이 나서 데려가 달라고.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얘야, 나 몸살 나서 열이 나는데 손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라고 하네.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나가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어머니가 좀 힘내서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38도 열이 나는 제게 힘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해열제 먹고 손주를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몸살 기운이 있네요. 아이 엄마는 못 오시나요? 일하고 있어서요. 또 부끄러웠어요. 아픈 할머니가 아픈 손주를 데리러 오는 상황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도 아픈데 왜 내가 가야 하니? 며느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며느리도 직장인이라서 쉽게 나올 수 없어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3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손주 키워준 제게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걸까? 한 달 전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3박 4일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3박 4일 여행을 가면서 손주를 제게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도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여행 가시면 힘드실 텐데요. 집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여행을 가면 힘들다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하네요. 자기는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너는 나이가 없어서 여행 가는 거니? 나는 할머니라서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애 봐주시면 저도 잠깐 쉬었다 올 수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 온다고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한 제게 잠깐 쉬었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저는 3박 4일 동안 혼자서 손주를 돌봤어요. 71세 할머니가 18개월 아기를 혼자서 3박 4일 동안 돌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애가 말썽 안 부렸죠. 고생했다는 한마디, 말썽 안 부렸냐는 한마디. 그게 3박 4일 동안 제가 받은 유일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어요. 선물 하나, 감사 인사 하나 없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게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졌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고 말한 그날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고 말한 바로 그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3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저보고 사라지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그렇게 날 없애고 싶었지? 그럼 너희가 정말 원하는 걸 보여줄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제 통장을 정리해봤어요. 가게 운영하며 모은 돈 7천만 원, 3천만 원 빌려준 후 남은 돈. 이 집 시세 약 15억 원 제 명에. 가게 권리금 5천만 원. 총 22억 정도의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다 해줘서요. 전세보증금 3천만 원도 제 돈이고 생활비도 제가 대고 손주 양육비도 제가 다 댔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미리 전화로 예약을 잡고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가족들 몰래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라져 주려고요. 그런데 왜 재산 정리를? 사라지는 김에 제 재산도 같이 가져갈 거예요. 당연하죠? 법무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이 소유 주시니까 당연히 처분하실 권리가 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날 상담에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했어요. 집 매매, 제 단독 명의라서 제 마음대로 가능. 가게 정리, 권리금 회수하면 약 5천만 원. 빌려준 돈 회수, 차용증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요구 가능. 모든 게 가능했어요. 완벽하게 합법적으로요. 그 주 목요일 저는 먼저 가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운영한 작은 분식집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권리금이 꽤 나왔어요. 가게 정리한다고 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왜 갑자기 그만두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서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는 건 단골 손님들 뿐이었어요. 정작 가족들은 제가 가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심도 없었죠. 가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요. 가게 정리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집을 내놓고 싶은데요. 어느 집이신가요? 주소를 말하니까 중개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 집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데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결정할 거예요. 제 명의거든요. 단독 명의시면 문제없죠.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중개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물로 내놓기로 했어요. 그 주 토요일 오후 2시쯤 첫 번째 집 구경 손님이 왔어요. 아들은 늦잠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낯선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는데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죄송한데 잘 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매물로 내놓은 적 없는데요. 그때 중개사가 나타났어요. 아, 혹시 며느리분이세요? 어머님이 집 내놓으신다고 해서 보러 온 분들이에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잠깐, 어머님이 뭐라고요? 집 매매하신다고 하셔서 매물로 내놨는데요. 어머님 안 계세요. 그때 제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보러 온 분들이니까 구경시켜드려야지. 며느리가 당황해서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곤란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팔 집인데 미리 보여드리죠. 그렇게 저는 손님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깨우러 갔고 잠깐 후 아들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보러 온 분들이야. 집을 왜 보러 와요? 팔 거니까.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설마 진짜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응, 팔 거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어색해했어요. 손님들이 간 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갑자기 집을 왜 팔아요? 너희가 원했잖니.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맞아. 며느리가 어제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지? 좋아, 사라져 줄게. 내 집도 가지고.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농담 그만하세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집 관리인이 아니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한 거 정말 후회해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저희 애는 어떻게 해요? 애가 어린데 이사 가면 내 애는 내가 키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새벽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다음 월요일 저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들에게 말했어요. 3천만 원 빌려준 돈 이번 주 안에 갚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언제야? 1년 넘게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럼 전세 뺄 때 갚아. 어차피 이사 가야 하니까. 아들은 멘붕 왔는지 혼자 중얼거리며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엄마, 전세금 빼면 저희가 살 집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내 돈 돌려받는 게 먼저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너희 친정에 가든지 월세 얻어서 살든지. 나는 모르겠어. 친정은 집이 좁아서 못 들어가요. 그럼 월세 얻어서 살아. 월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왜 돈 관리를 그렇게 했어. 3년 동안 내가 다 해줘서 모아둔 돈이 없구나. 정말 통쾌했어요. 3년 동안 제가 모든 걸 해주니까 자기들은 돈을 펑펑 쓰고 저축은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 주 수요일 저는 3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생활비 안 줄 거야. 네? 지금까지 내가 손주 키워준다고 생활비 보태줬잖아. 이제 안 줄 거야.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 월급으로 살아. 당연한 거 아니야. 저희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부업을 하든지 더 벌어. 나는 더 이상 너희 ATM이 아니야.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뭐야? 3년 동안 손주 키워주고 돈까지 대주고 집까지 내줬는데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가족 보고 사라지라고 해. 말문이 막혔어요. 집을 내놓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계약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가격도 좋았어요. 15억 5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며느리와 아들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3년 동안 뭐 했니? 돈 모으지도 않고 집 알아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다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언제 평생 해주겠다고 했니? 아들도 빌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애 생각해서라도. 애 생각. 그동안 나도 애 생각해서 다 참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 생각 좀 하고 살 거야. 며느리가 절규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다 봤으니까. 그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계약서를 쓴 다음 날 저는 최종 통보를 했어요.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가실 거예요? 나는 이미 갈 곳 정해놨어. 너희만 정하면 돼.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내 문제야. 성인이면 알아서 살아야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관계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관계는 진작에 끝났어. 너희가 나를 쓰레기 취급할 때부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들의 연락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 복수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통쾌한 건 그 이후에 벌어졌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는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집이 팔리고 잔금을 받은 날, 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15억 5천만 원의 집값에 가계 권리금 5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총 21억 정도의 재산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부산 근처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오래전 친구가 그곳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옥순아, 진짜 이사 온다고. 응,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아. 제가 선택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이었어요. 2억에 사서 리모델링까지 했으니 총 3억 정도 들었죠. 나머지 18억은 은행에 예금해두고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처음 한 달간은 정말 신기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어요. 손주 우는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됐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아들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허전하기도 했어요. 3년 동안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 허전함도 잠깐이었어요. 곧 새로운 일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마을에는 저처럼 도시를 떠나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50-70대 여성들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등산 모임, 화요일에는 독서 모임, 수요일에는 요리 모임, 목요일에는 영화 관람, 금요일에는 노래방.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특히 같은 또래의 김선자 언니와 많이 친해졌어요. 선자 언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옥순아, 나도 며느리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언니도요? 응, 30년 동안 뒷바라지 해줬더니 마지막에 한 소리가 뭔지 알아. 시어머니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고. 아, 정말 다 똑같네요. 그래서 나도 집 팔고 나왔지.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선자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속이 시원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마을 생활 3개월째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스트레스 받느라 제대로 건강관리를 못했었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혈압이 많이 내려갔네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좋은 일이라. 며느리 말로는 나쁜 할머니가 됐지만 제 건강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정말 잘 자게 됐어요. 3년 동안 손주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잤었는데 이제는 밤 10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옥순아, 요즘 10년은 젊어 보여.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집을 나간 후에 월세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도 많이 들고 월세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애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별로 감동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이 있으시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돈 달라는 소리였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결국 또 제게 손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편지를 찢어서 버렸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5개월째 선자 언니를 통해서 며느리와 아들 근황을 들었어요. 선자 언니 조카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옥순아, 내 며느리 소식 들었어. 뭔 소식이요? 애 어린이집에서 연체료 때문에 난리 났다더라. 3개월째 원비를 못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도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네? 스트레스 때문에 일 집중을 못해서 실수가 많아졌나 봐. 그래서 권고사직 당했다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가 모든 걸 해줘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무너지다니. 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요? 며느리가 친정에 도움 요청했는데 친정에서도 거절했다더라. 왜요? 친정 어머니가 화났나 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냐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속이 시원했어요. 저만 화난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났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살은 빠지고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허름했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찾고 찾아서 겨우 알아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어머니,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아들은 실업자가 됐고, 저도 육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월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애는 어린이집에서 쫓겨날 위기고, 월세도 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3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저에게 집에 계시니까 좋죠. 라고 말하던 그 당당한 며느리는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내 문제야. 어머니,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좋아, 사라져줬잖아.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야?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기회? 3년이 기회였어. 그 기회를 내가 버렸지. 어머니, 그럼 애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애 생각.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 생각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애 생각하라고. 어머니, 애는 내가 키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책임이야. 며느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미 내 할 일 다 했어. 며느리가 1시간 넘게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내 기분을 내가 아는구나. 며느리가 다녀간 지 한 달 후, 이번에는 아들이 왔어요. 아들도 며느리만큼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니?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다고?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엄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돌아가라고. 네, 제발요. 저는 웃었어요. 돌아가서 뭘 해? 또 너희 뒷바라지에. 또 손주 키워줘?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다르다고? 어떻게?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집안일도 저희가 할게요. 집안일을 너희가 한다고. 네, 정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믿어져. 엄마, 너희가 변할 사람들이면 애초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겠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아들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결국 그들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 헤어진 거죠.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잘 살고 있겠죠.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21억의 재산으로 여유롭게 살면서 매일매일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나이가 있어서 여행 가면 힘들다 고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즐거웠어요. 올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2-3시간씩 그림을 그려요. 정말 평화로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선자 언니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가족 같아요. 아플 때 챙겨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줘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조용히 사라지라 고 했지만 여기서 만난 가족들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줘요. 옥순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옥순아, 요리 진짜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줘. 옥순아, 오늘 바다가 정말 예쁘네. 같이 사진 찍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서로를 귀찮아하지 않고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관계.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며느리가 바랐던 대로 조용히 사라졌지만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저에게 사라지라 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복수예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사라져 주되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라지는 거. 그리고 그들 없이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고 오직 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늦게 찾은 자유지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을 찾으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렸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저처럼 자유로운 인생을 사세요. 감사합니다.